지금 일본 도쿄의 한명문 사립고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여고생이 귀국 직후 발표한 단 한 문장. 이건 무지가 아닙니다. 매국입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부 언론은 국가관 붕괴라 보도했고 온라인에선 그녀의 신상까지 확산되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평범한 모범생이었고 그저 교과서 속 진실을 믿고 자라온 한 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꺼내지 않았던 단 하나의 문장. 도쿄를 뒤흔든 그 한마디, 과연 그녀는 왜 그 말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있는 명문사립여고 시라유리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하야세 리온입니다. 오늘 아침 창밖은 흐리게 맑았고 어제 내린 비가 남긴 습기가 여전히 공기 속에 감돌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베란다를 열면 날카로운 찬기부터 느껴졌죠. 바람결에 가볍게 흔들리는 세탁물이 어쩐지 평온해 보였고 그런 아침이면 저는 조금 더 차분해지는 편이에요. 전 늘 모범생이라고 불렸어요. 예의 바르고 성적이 좋고 선생님의 말에 늘 고개를 끄덕였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죠. 특히 역사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어요. 일본이 이룬 근대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구 열강에 뒤지지 않고 부응했는지 교과서 속 그 흐름을 전부 외울 정도로 열심히 익혔거든요. 우리 민족은 성실하고 규율을 중시하며 이웃 나라보다 훨씬 앞선 문화를 이루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담임 아사노 슈에이 선생님이 수학여행지를 한국으로 발표하셨을 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어요. 교과서엔 한국의 역사인식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쓰여 있었고 저는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떤 확신 하나가 살짝 기울기 시작했어요. 도착 게이트에는 정돈된 질서가 있었고 입국 심사는 꽤 빠르게 진행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로봇이 일본어로 우리를 안내했다는 사실이었죠.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저절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는데 안내를 맡은 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서 왔구나. 아이고, 학생들이 어쩜 이렇게 귀여워. 순간 저는 조금 얼떨떨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따뜻한 말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 싶었어요. 그분의 말투는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었고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스며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교과서 밖의 세계를 상상하게 되었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하지 않은 간판들과 낮고 단정한 건물들, 고요한 도로. 특별한 건 없는데 어쩐지 안정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저들보다 앞서 있다라고만 생각했던 저의 마음속 문장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지기 전 저는 습관처럼 일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내가 배운 진실의 금이 같다. 그 순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처럼 그 문장은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의 창가에 앉아 토스트를 베어 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얇게 깔린 안개 너머로 서울의 회색 건물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빨간 지붕의 집 한 채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죠. 도시의 표정은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워졌어요. 오늘의 첫 일정은 서대문형무소였어요. 아사노 선생님은 평소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일정을 공지했고 친구들 대부분은 별다른 반응 없이 따라 나섰죠.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겼지만 막상 형무소의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높은 돌담과 묵직한 철문이 주는 압박감 때문인지 발끝부터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입구를 지나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닿았어요. 바닥은 매끄럽고 단단했으며 벽은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냄새를 품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도슨트는 말없이 앞서 걸었고 저희는 하나둘 따라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시실에는 고문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낡은 채찍과 철제기구,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있는 손잡이. 도슨트가 설명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어요. 이곳은 1940년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장치는 고문 도구로 사용되었고 기록에 따르면 17살 여학생도 이 방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죠. 거기에는 수많은 자국들이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은 듯한 혹은 손바닥으로 치댄 듯한 자국들. 저건 절규였을까요? 포기였을까요? 이게 진짜예요? 제 옆에 있던 하나애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저는 말 대신 도슨트를 바라봤고 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쪽에 서 있던 아사노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은 점점 말을 잃었고 어떤 친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어떤 친구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누군가는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지만 그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수감동 복도에 들어섰을 때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며 과거의 모습을 재현했어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짧은 비명과 구령 그리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고 다시 떴을 때 눈앞에 있던 벽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이 침묵할 때 누군가는 사라진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저마다의 침묵이 있었고 저마다의 눈빛이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마주침이었어요. 밤늦게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일기를 펼쳤어요. 글씨는 자연스럽게 손끝에서 흘러나왔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일본은 진짜일까? 우리가 배운 것은 진실이었을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모른 척하는 건 잘못이야. 페이지 한쪽을 덮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건 누군가가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말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고 어떤 때에는 편이 되어주는 일이었고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날의 차가운 철창은 저의 마음에도 하나의 문을 열어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온 질문들은 그 누구도 대신 닫아줄 수 없었어요. 국립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곳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또 생각보다 더 압도적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대리석 바닥 위로 긴 역사의 시간이 펼쳐졌죠. 안내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처음 본 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전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얼굴들은 말이 없었지만 모두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죠. 웃고 있는 것도 아닌데 눈빛은 또렷해 보였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사진 아래 적힌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살아있어야 증명할 수 있었다. 가슴 안쪽이 문득 저릿해졌어요. 증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전시관은 시간순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후 혼란과 재건의 과정까지 조용히 흐르는 음악과 함께 당시 기록물들이 하나씩 전시되어 있었죠. 손때 묻은 일기장, 구겨진 군번줄, 오래된 신문기사, 피 묻은 손수건. 그 가운데 한 장교의 일기가 전시된 유리 케이스 앞에 멈춰 섰어요. 무릎을 약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안쪽을 들여다보았죠. 노란빛이 감도는 종이에 적힌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날카롭게 다가왔어요. 오늘도 그 소녀는 울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나는 명령대로 행동했다. 다 읽기도 전에 손이 움츠러들었어요. 속이 갑자기 울렁였고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에 고개를 들었죠. 친구들은 이미 그 일기 앞에 서 있었고 다들 말이 없었어요. 그 정적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였을까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무지가 아니에요. 이런 걸 알고도 덮었다면 이건 매국이에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컸는지 주변이 순간 정지된 것처럼 멈췄어요. 하나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뒤에 서 있던 아사노 선생님도 걸음을 멈추셨죠. 매국. 그 단어는 혀끝에 오래 머물러 있던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 꺼낸 말이었고 그만큼 낯설고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말은 분명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누구도 제 말을 반박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되풀이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정적이 더 깊어졌고 그 안에서 저마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전시관을 나서는 길 친구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들은 조용히 수저만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후회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이 사라질 것 같았고 사라진 말이 결국 사라진 존재들을 묻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일기를 펼쳤어요. 무지였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다. 침묵은 상처를 남기고 외면은 기억을 지운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워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잔인해진다. 밤늦게 조용한 복도를 지나 숙소 테라스에 나와 바람을 맞았어요. 서울의 야경은 잔잔했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죠.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말을 정말 해도 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했을까? 아마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누군가는 말을 해야 했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문장은 결국 제 안의 문을 하나 더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책임의 무게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가를 부드럽게 밀어냈어요. 어제의 무거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친구들이 조금씩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죠. 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경복궁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조선 왕조의 궁궐. 역사와 깊이가 쌓여있는 곳이라고 했죠.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긴장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조용히 옷깃을 여미고 일행에 합류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순간 고요한 마당과 기와 지붕의 윤곽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식 빌딩들이 뒤편에 병풍처럼 서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들과 경복궁은 어울려 보였어요. 벽돌과 유리 그리고 나무와 돌의 조화가 충돌이 아니라 균형처럼 느껴졌거든요. 입구를 지나 본전으로 향하는 길, 돌계단 사이로 사뿐사뿐 걸음을 옮기며 저는 주위를 천천히 살폈어요. 한복 체험을 위해 고른 복장은 옅은 분홍빛 치마와 하늘색 저고리였죠.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옷차림 속에 낯선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공간과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죠. 복도를 지나 커다란 마당에 들어서자 사진을 찍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하나애가 우리도 같이 찍자 하고 손을 내밀었고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 속에 담긴 건 단지 장면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는 저희의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가 왜 우리 교과서엔 한 줄도 없을까? 눈앞에 펼쳐진 건축물 하나하나가 말없이 말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역사 유적지라 생각했던 경복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책 속의 문장을 다시 읽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의미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았죠. 그날 점심 무렵 전통 다과 체험 시간이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 닭이를 잡는 법을 배우고 정성스레 준비된 다식과 차를 맛보았어요. 선생님은 작은 종이에 한국의 손님맞이 예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고 그 중에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어요. 진심은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저는 그 말을 다시 곱씹으며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한 향이 코끝에 닿고 목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갔죠. 순간 어떤 낯섦도 사라졌어요. 문화는 강요나 전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우월이 아니라 존중을 배웠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여전히 한복을 입은 채로 거울을 다시 마주했어요. 그 속에 저는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다르지만 결코 뒤처진 게 아니다. 이날의 평온은 단순한 감정 완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해였고 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이었죠. 경복궁의 기와가 말없이 가르쳐 준 건 비교하지 않는 존엄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움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건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진실을 선별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짧게 이렇게 적었어요. 균열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왔다. 귀국 전날 밤이었어요. 여행 내내 바쁘게 움직이던 일정이 모두 끝나고 호텔 로비에 있는 조용한 라운지에 저희 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짐 정리를 마친 친구들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가벼운 농담에도 웃음이 잘 터지지 않았어요. 그날의 공기는 마치 무언가 말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조용히 밀어붙이고 있었고 저도 그 분위기를 피해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유리창 너머로 도로를 바라보며 손에 쥔 차가운 물컵을 천천히 돌렸어요. 빛에 반사된 얼음 조각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투명한 떨림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여행의 끝을 실감했죠. 그때 제 앞에 앉은 아사노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이 여행 어땠니?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단순한 감상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 우리가 본 것들 정말 그대로 말씀하실 건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잔에 남은 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셨죠. 한참의 침묵 끝에 짧게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느낀 걸 말해줄 수는 있겠지. 그 말은 어쩐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건 진실이 불편하다는 말 아닌가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속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셨고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남은 건 물잔 속에 멈춘 얼음과 조용한 결심뿐이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후 그 여파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거세게 밀려왔어요.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이 친구들 SNS에 올라가자마자 일부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이내 댓글과 기사로 번졌죠. 특히 박물관 앞에서 찍은 사진과 전시관 안에서 나눈 대화 일부가 캡처되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일본 학생들이 반성문 쓰러 간 건가? 교사도 매국노구나. 이건 교육이 아니라 선동이다. 논란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졌고 그 파장은 학교에도 미쳤어요.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했고 결국 아사노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입을 다물었고 더 이상 아무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업 시간, 국어 시간 발표 과제로 기억과 책임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준비했어요.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곳에서 본 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떠올렸어요. 사진, 문서, 흔적, 표정.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제 자신의 모습까지. 에세이는 짧았지만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억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억 앞에서 책임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교탁 위에 올려두었죠. 발표가 끝난 후 교실은 조용했어요. 선생님도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친구들의 눈빛도 말없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건 동의도 반발도 아닌 무언가를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말로 전하지 않아도 진심은 글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걸요. 진실을 말하는 건 언제나 불편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외면한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는 중이었어요. 도쿄에 돌아온 지 몇 달이 흘렀어요.
여느 때와 같은 등굣길, 익숙한 복도, 늘 마주치는 얼굴들 사이를 지나면서도 저는 예전처럼 행동하기 어려웠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려 해도 머릿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그날의 침묵과 풍경이 떠오르곤 했죠. 한국에서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어떤 때는 불쑥 눈앞으로 튀어나와 마음을 멈추게 하기도 했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공지를 전하셨어요. 국제 청소년 역사 에세이 대회가 열린다며 반에서 지원자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손을 드는 친구는 거의 없었고 조용히 머뭇거리던 사이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에세이의 주제는 기억과 증언의 가치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어요.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멈추지 않던 어떤 감정, 누르고 덮으려 해도 계속 살아 움직이던 그것을 마침내 꺼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에세이를 쓰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어요. 위안부 피해자의 눈빛, 서대문영무소의 어두운 복도, 경복궁의 고요한 기와, 그리고 한국 시민이 따뜻하게 건넸던 말. 진실을 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지요.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이 여행을 통해 얻은 결론이기도 했고,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기도 했어요. 글을 마치는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완성되었어요. 진실이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말하지 않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에세이를 제출하고 잊으려 했어요.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몇 주 뒤 저는 수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진심으로 기뻤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닿았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크게 다가왔거든요. 발표식 날 강당 무대에 올라 상장을 받으며 저는 말없이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어떤 진실은 숫자나 논리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을 누군가는 반드시 꺼내어야 한다는 것도요. 돌아오는 길 전철 안에서 가방을 열어 상장을 꺼냈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제 안의 무게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저 학생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그건 이제 제게 가장 큰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학교에 돌아온 저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엔 모두가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말하지 않는 얼굴에도 말이 있었고 침묵 속에도 누군가의 사정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혔어요. 나는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작고 간단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어요. 이건 무지가 아니에요. 매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한 문장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니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진실은 그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남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진짜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진실의 빛이 들어왔죠. 서대문영무소의 어둠, 위안부 피해자의 눈빛, 경복궁의 곡선. 그 하나하나가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외면한다면 나는 사라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존재한다. 그녀는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무지를 마주했고 진실을 기록했으며 책임지려 했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겐 불편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사라진 존재를 다시 불러내는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국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용기, 익숙한 질서를 잠시 멈춰 세우는 그 한 걸음, 그런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사회도 더 정직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실을 외면하지 못해 마음속에 질문이 남았던 순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편의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